오늘 여러분들이 먹은 아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출근할 때 가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들려 맥모닝 세트를 구매합니다. 맥도날드 앱을 설치하면 받을 수 있는 맥모닝 세트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구매한 맥모닝 세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맥모닝 세트는 맥머핀, 해시브라운, 그리고 커피로 구성되어 있죠. 맥머핀은 또 하룻밤 동안 굶주린 제 위에 포만감을 남겨줄 번과 기름지고 바삭한 베이컨, 담백한 계란 후라이, 그리고 치즈가 콜라보를 이루어 환상적인 맛을 선사해줍니다. 아침부터 제 혀를 자극하는 아주 무례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혀에 무례한 맛을 선사해준 이 맥모닝은 제가 부사동에서 구입했지만 사실 이 녀석은 성골 부사동 출신이 아닙니다. 번의 원료인 밀가루는 호주에서, 베이컨은 독일에서, 치즈와 감자는 미국에서, 커피 원두는 에티오피아에서, 그리고 계란은 세종시에서 부사동으로 온 것이죠. 즉, 저는 오늘 아침에 맥모닝을 통해 세계 여행을 하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출근을 하면서 혀를 통해 세계 여행을 하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은 오늘 배우는 단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 때문입니다. 인간은 먼 거리를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시속 4km의 이동속도의 걸음걸이에서 시속 6, 70km의 말, 그리고 시속 1000km의 여객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전 세계는 하루 생활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과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을 시공간 축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공간 축소는 지역 간 무역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간 무역 분쟁도 많아지게 되었죠. 1995년 1월 1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트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WTO가 출범하면서 상품 그리고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가끔 사먹는 맥모닝, 이 수업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마이크 등 각종 전자기기 등이 무역의 증가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물건뿐만 아니라 각종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악 등 각종 문화 콘텐츠까지 확장됩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여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세계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과거 큰 장벽처럼 느껴졌던 국경의 의미는 점차 약화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국가 간 교류 증가, 국경의 의미 약화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 교류로 인해 동질적인, 즉 비슷한 문화 경관이 확산되게 되었죠. 과거 각 국가마다, 민족마다 특징이 뚜렷했던 의복은 점차 고유성이 사라지며 전 세계가 비슷한 모양, 비슷한 소재로 만든 의복 문화를 가지게 되었고, 대도시의 도심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서로 비슷한 모양새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서 한식이 아닌 다른 나라 음식을 소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점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문화 회귀라는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을 가봐도 비슷한 도시경관, 비슷한 음식 등이 지천에 널려 있으니 사람들은 점차 보통의 것과는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전주에 놀러 갔는데 전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밖에 없어 김밥 천국만 먹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주에 놀러가서 전주에서나 맛볼 수 있는 피순대를 먹고 싶어 하지 김밥 천국의 찹쌀 순대를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만의 생활 양식이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지역화라고 합니다. 지역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특성과 품질 등의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성 녹차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 개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횡성한우, 이천쌀, 영동포도, 나주 배 등을 시장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심심치 않게 봐왔고 품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분명 지리적 표시제는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치즈, 포도주, 햄 등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지리적 표시제로 지정하고 있죠.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 여름에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로 품질 좋은 포도가 생산되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포도주,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매우 습한 몬순 기후를 가진 다즐링 홍차 등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품질을 믿고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소 마케팅은 지리적 표시제와는 다르게 스케일이 조금 큰데요. 장소 마케팅은 특정 장소 혹은 도시 공간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홍보 전략을 말합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성을 상징물이나 디자인으로 만들어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영국 런던의 빅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돌 하루방을 들 수 있습니다. 장소 마케팅은 이러한 상징물을 만들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말고도 평창의 메밀 꽃밭 조성, 제주도의 유채꽃 밭 조성 등 인스타 감성을 위한 예쁜 농촌 경관을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죠.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너도 나도 핑크 뮬리 밭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장소 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장소 마케팅에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거나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령 머드 축제, 그리고 한평 나비 축제가 대표적이죠. 세계적으로 보면 페루의 쿠스코 태양제, 몽골의 나담 축제, 인도의 홀리 축제, 타이의 송크란 축제,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스웨덴의 하지 축제, 스페인의 분열 토마토 축제, 네덜란드 알크마르 치즈 축제, 그리고 프랑스 망통의 레몬 축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 마케팅의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화천 산천어 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자 너도 나도 산천어랑 비슷한 송어 축제들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서는 배꼽 축제가 개최되는데 이 배꼽 축제는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양구의 위치적 특성, 그리고 밥공기처럼 생긴 분지인 양구 펀치볼을 특성화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도대체 이 지역만의 특성은 뭐지? 싶은 것들이 많죠.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만으로 구성을 해도 그 먼 양구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지역 축제에서 벨리 댄스 경연대회나 열고 있죠. 정말 배꼽 폭발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다른 지역의 것만 베껴 만든 축제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장소 마케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심하여 좋은 축제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